그다음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그 포트폴리오 조정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사실 관계 있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제가 이제 처음 상장할 당시 그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BM의 한 30에서 한 40% 수준이 나는 적정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1월 28일 날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23조 9천억이었습니다. 이때는 24만 4,500억 기준이었고요. 그러면 30%로 계산하면은 7조 2천억, 40%면은 9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마침 11월 28일 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총이 9조 1천억이었거든요. 13만 3천억 기준. 그러면은 40% 거의 상단에 다 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은 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BM보다는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일부를 팔고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더 싼 에코프로 BM 등을 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조정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거고 요거 이제 다시 표로 한번 쭉 제가 설명드리면 11월 17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처음에 샀을 때 그때 11월 17일 날 제가 49,000원에 샀거든요. 상장한 첫날입니다. 이제 32,600원에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 공모하고 처음부터 이제 상장됐을 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49,000원 정도 아침에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가격대를 기준해서 보면 제가 그때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3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승률이 676%가 나오고 예, 지금 이제 포스코닉스부터 해서 이 26년 적정 주가는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계산하셔 갖고 여러분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순위로 보면은 지금 4등에 해당되잖아요. 에코프로 BM보다도 위에 있잖아요. 상승률이. 그래서 이거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2천만 원치를 사서 이게 아마 투자 비중을 한 3% 정도 그때 제가 샀던 거고요. 다음 보시면 11월 4일 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팔고 에코프로를 산 이유를 보면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49,000 사는데 불과 이제 잠깐 이게 이제 11월 17일하고 12월 4일이니까 대략 한 보름치 안 돼. 2주만 만의 기간에 49,000원에 산 게 13만 7,500원 엄청 올랐습니다. 176으로 싹 쓰러졌네요. 상승. 아니 상승률이 아니고 이게 상승률이 상승률로 보면은 거의 한 3배 가까운 거잖아요. 5만 원에서 보면 그죠? 535니까. 그래서 많이 벌기도 많이 벌었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아까 표에서는 이게 이제 상승률이 676이었던 게 이게 주가가 3배 올라서 상승률이 176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일부 팔아갖고 위에 있는 주식들 상승률이 더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고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정 주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밸류에이션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스하고 같이 해서 만든 밸류에이션 이제 유광제가 그 목적으로 사실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길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만들었고 한 20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근데 비싼 만큼 사실 그 이상으로 사실 값을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밸류에이션 강좌 총 20강으로 되어 있는 제 뼈를 갈아서 만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더 뛰어난 강좌는 나올 수 없는 이제 정말 전설적인 강좌를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마 저기 링크 달리가 나왔습니다. 심의셔 내가 이 강의를 진정 만들었다는 거. 꼭 한번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있으셔야 돼요. 이거 있으셔야지 사실 투자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없으면 이런 거 없이 하면 그러니까 상승률이 얼마나 된다. 모르고 투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해요. 그냥 감으로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누가 이거 좋다 하더라. 이런 거 투자해놓고 오르기만 바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답이 없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때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응이 안 되고. 근데 내가 이 표를 갖고 있고 상승이 어떻게 되고 그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걸 보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틀릴 수는 있겠죠. 이제 상승률이 1227이 된다고 해서 꼭 1227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이런 표를 갖고 내가 가야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대로 해서 하고 나중에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때 내가 실적 수정을 요걸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구나. 내가 이 주식 26년에 PR 한 30배 정도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0배밖에 안 가는데 그건 내가 PR에 대한 판단이 내가 틀렸구나 하고 자꾸 고쳐가면서 수정해가면서 내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적정 주가 테이블도 없이 그냥 막 투자하는 거는 진짜 유행을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투자해봐야 느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때 에코프로 머티를 여기서 파시고 에코프로를 사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에코프로 등 이제 네 종목 위에 상위에 있는 네 종목 상승률 중에서 예. 네 종목을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네. 애널리스트 그 펀드 매니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원래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요. 원래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한다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리포트 참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네. 큰 틀에서 그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 주식이 적정주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안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대충 어렴풋하게라도 이게 이제 PR 26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이 주가는 얼마만큼 가야 되고 하니까 지금 싸다 비싸다 이런 판단은 계속 하면서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네. 예. 그래서 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박순혁 작가님의 그 유료 강의를 예, 통해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링크로 고정했더니 그거 꼭 확인하시면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그거는 한번 배우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제 그 계속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있고. 여러 번 반복해 갖고 이게 수학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내게 돼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강의 한번 듣고 좋은 말씀하시네 하고 넘어가 갖고는 발전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서 계산기 옆에 놓고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정을 좀 수정해서 보니까 수정해보면은 숫자가 어떻게 틀려지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신만의 이제 이 적정 주가표를 다시 만들어갖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에 자꾸 기초해서 투자하는 연습을 해야 배우는 게 있고 늘어나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감으로 자꾸 투자해갖고는 영영 그 모양 그 꼴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네. 작가님께서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 트럼프 이슈 있잖아요. 이거를 다뤄주긴 하셨는데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이슈를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지금 또 바뀐 게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를 걱정해야 하는 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2차 전지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요거는 조금 11월 24일 기사니까 조금 더 된 거고, 뭐 어제 주말에 나왔던 기사, 한경에서 나왔던 기사, 또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제목하고 내용이 달라요. 여기도 보면 트럼프 내년 당선되면 IRA 폐기 한국 72조 원 투자한다라고 제목은 돼 있지만 내용 보면 IRA 폐기 된다는 얘기도 없고 72조 원은 2차 전지 관련된 얘기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목을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자들은 이게 이제 이런 거 보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워싱턴 특파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 그 이제 나왔던 그 기사를 이제 한국으로 번역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사가 쓸 때는 제목이 이거 아니에요. 제목은 누가 다냐 하면은 데스크에서 다거든요. 이거 완전 억울한데요. 데스크가 왜 이런 제목을 다냐? 이제 그 뭐 자산운용사나 롱숏 하는 애들이 야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했는데 그 빠떼아시 때문에 그 광신도 새끼들 팔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안 팔고 하니 너네가 좀 흔들어 갖고 팔 수 있게 해주라라고 양주 먹고 부탁을 받아 갖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FT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이제 인용한 거고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한 트럼프의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와 고문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청정에너지 관련법을 폐기하고 화석연료를 늘리기 위한 유전과 가스전 시추를 확대하겠다. 무슨 얘기죠? 청정에너지 줄이고 유전 더 팔 거고 가스는 더 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정에너지 뭡니까? 태양광 풍력입니다. 핵심은 태양광 풍력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그 트럼프는 태양광 풍력은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최근 캠페인 동영상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에너지가 풍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하고 표준 이하이며 저렴하지 않다. 풍차는 녹슬고 썩고 새를 죽인다. 라고 표현했고요. 뭐 헤리티지 제안도 같은 얘기고 그 무슨 얘기냐. 하나솔루션 CS윈드 팔아라. 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하나솔루션 CS윈드는 공매도를 많이 안 쳐놨고 2차 전지를 공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CS윈드 팔아라 대신에 2차 전지 팔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제 나왔던 그 한경 쪽 기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경 쪽도 보면은 이제 그 47개 이제 그 공약 같은 거 이제 내놔서 그거 이제 분석한 건데 보면은 이제 그 2차 전지가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사실 제목은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내용은 이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거는 풍력, 태양광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해서 그렇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원자력,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이게 유전, 가스전 이런 거를 이제 더 확대해 갖고 이 에너지 비용 확 떨어뜨릴 거다. 네. 그래서 에너지 비용 떨어뜨려 갖고 인플레이션 떨어뜨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주머니 내가 든든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지금 얘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47개를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IRA를 폐지하겠다든지 보조금 지급 안 하겠다든지 한 얘기는 단 한 개도 없죠. 아, 그래요? 예.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유와 평등 중에 자유. 예, 그래서 자유.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2032년에 67%까지 전기차 비율을 딱 정해갖고 그 비율을 맞춰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연비 규제를 이제 딱 해갖고 그 연비 규제를 못 맞추면은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갖고 이제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어느 선까지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가 무대뽀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사실 핵심인 거고요. 네. IRA 관련해 갖고 보조금을 축소하고 뭐 지금 짓고 있는 거 못 짓게 하고 전기차 이제 공장 짓는 애들 다 때려치고 다시 내연기관차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기사를 냈다고 하면 그건 약간 좀 너무 과장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체로 미쳤다니까요. 썩어 빠졌습니다. 이게 여의도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 깊게 지금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공매도 잔량이 한 6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좀 에코그룹, 그다음에 포스코그룹, 뭐 LG 엔솔 뭐 이 정도 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6조가 7월달처럼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그다음에 쇼스퀴즈까지 가게 되면 손해액은 한정이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손해 볼지 몰라요. 10조로 손해볼지 20조로 손해볼지 30조로 손해볼지 몰라요. 네. 그 20조 30조에 되는 돈이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조 30조 원이 걸려있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사생결단해야죠. 사생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런 비열한 짓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뭐 사람들이 되게 분노했었던 이제 금융투자협회 뭐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을 위한 그런 이제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뭐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가 잘 만들었는데 너네가 잘 못 알아듣는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던 그 일련의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막 적을 속이고 기만하고 막 배신시키고 이런 게 정당화가 된다. 그럼요. 근데 이거는 언론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하면 그 전쟁은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전쟁한다시피 이렇게 약간 왜곡되고 과장되고 우리나라 언론은 유사일에 광복일에 계속 그랬습니다. 그 처음 알았다는 뜻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 정치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이런 쪽은 뭔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금융 쪽에 와서도 이게 이렇게 더 그런 건가요? 돈이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안에서 썩은 바가지 밖에서 안 썩으려. 그런 거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라.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배웠던 애들이 다 이제 증권에 넣어서도 다 그런 거고 다 연결돼 있어요. 정치나 경제나 금융이나 다 같은 겁니다. 정치 경제 묶어서.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자꾸 전기차 수요 둔화됐다고 얘기 나오면서 안 좋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좀 어때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11월 24일 날 올해 미국 전기차 판매 사상 최대. 전체 소비자의 많이 보이는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는 전체 승용차의 9%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아틀라스 공급정책연구소가 예상했고 이는 지난해 신차 판매 7.3%보다 증가한 수치다. 미국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 130에서 140만 대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블룸버그 NEF가 지난 6월에 내놓은 보고서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 비율이 중국은 33%, 독일은 35%를 차지했고,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서 33%가 중국 전기차라는 겁니다.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독일 35%, 노르웨이는 90%였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판매 비중이 되게 높은 이유가 뭐냐? 찾아보니까 이들 국가에서는 야심찬 정부의 배출가스 제로 목표, 자동차세 인센티브 및 보조금, 적절한 옵션 등이 이런 차량들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만 30%라는 거예요. 왜 30%냐? 정부가 역할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인센티브 보조금이 좀 제대로 잘못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옵션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우리도 외국처럼 뭐 40% 성장하고 50% 성장했겠죠. 네. 전기차 안 팔리는 2천 주식 팔아라. 일단 개수작 말고 반성하고 우리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전기차 전환율이 뭐 5%였다, 5%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역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3%, 4%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 중에 3%, 4% 지금 전기차 팔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거군요. 일본,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일본 하이브리드 도요타 때문에 도요타가 헛짓해갖고. 근데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그 하이브리드가 엄청 잘 선택한 것처럼 도요타 그 관련 뉴스를 내보냈는데 미쳤다니까 진짜. 전기차에 엄청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게 하이브리드 밀었던 게 누구냐면은 도요타의 도요타 창업자의 이제 아마 손자일 겁니다. 이제 도요타 키오라고 사장이 그 사장이 자동차는 엔진이 부릉부릉 이딴 소리 해갖고 그래서 도요타가 계속 내연기관차에 미를 못 버리고 하이브리드하고 이러다가 전기차 전환 시대에 뒤처져가지고 거기서 도요타 내에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도요타 아키오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새로 들어왔던 집행부가 지금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그래서 11조 투자하고 저기 LG에서 배터리 받아가고 이러고 있다고요. 도요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정신 차리고 지금 씨발 그 하이브리드 우리가 잘못했어. 전기차로 빨리 가자. 우리 뒤늦게라도 쫓아가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미친놈의 현대차하고 현토부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치는 세력들하고 짝짝꿍 해갖고 지금 일본의 저기 도요타도 지금 포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만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이브리드가 영어로 HYBRID거든요. 원래 그렇게 쓰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쓰냐면 이제 EV가 전기차잖아요. PHEV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HEV라고 쓴다고 미친 인간들이.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이브리드는 그냥 HYBRID라고 HEV라고 쓰면 욕먹는다고. 환경단체들이 단체로 데모한다고 HEV 쓰지 말라고. 그거는 내연기관차인데 전기차로 자꾸 둔갑해갖고 이제 지구 환경 오염하는데 더 뭐랄까 전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이제 전통 이 내연기관차 뭐 술책이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데모하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네. 미친 인간들이 진짜 이따구로 처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전기차는 이제 안 팔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기차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전기차 더 안 산다니까. 그래갖고 올해 야심차게 기아에서 내놨던 EV9. 30% 할인. 그 요새 EV9에 앞에 H가 더 붙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EVH9에서 EV 호구라고. 그래요? 불과 몇 달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2천만 원씩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임직원에서 갑자기 이제 일반 임직원으로 깎고도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지금 일반 사람 그거 그러면은 진짜 제 돈 주고 산 사람들은 환장하죠. 그 중고차 그거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방어도 안 되죠. 방어가 안 될 뿐만 아니고 4명에 먹칠하는 거예요. 1억은 벤츠값입니다. 그게요. 벤츠값을 들여서 내가 산 거는 이 차를 삼으로 인해서 이제 디그너티. 그러면 품위. 다음에 차 바꿀 때 이거 기아를 선택하기가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 미친 인간들이. 그거를 현대차에서 만든 거예요. 현대차에 돈 뿌려갖고 전기차 사는 애들 멍청한 애들이다. 하이브리드가 데스라고 맨날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그렇구나 하고 더 안 살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도 차를 개떡같이 만들어서 안 팔리는데 그 욕하고 있으면 더 안 팔리. 지들이 지 입으로 욕하고 있는데 팔리겠냐고 그게. 그래서 안 팔려서 재고는 두면 안 되거든요. 전기차는. 자동차 회사는
그 재고 부담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재고를 들려고 하다 보니 2천만 깎아주는 거예요. 1억짜리는 진짜 플래그십인데 이게 품위와 품격의 상징인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1억에 사서 내가 좀 비싸게 산 느낌이 있어도 타고 가면 와 너 1억짜리 차 타고 다니네. 야 너 요새 돈 많이 벌었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야 너 호구 잡혔네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천만 원 2천만 깎아줘 갖고 재고 차량. 재고 차량 타고 다니고 그렇구나. 그렇게. 진짜 원수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1억에 산 사람들 진짜 생각해보면 한 4천 5천 명 되거든요. 그 4천 5천 명 되는 그 제값 받고 산 사람을 진짜 호구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는 기아차 안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전기차가 현대차가 안 팔리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얘들이 급주해서 만드는 얘기가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고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는 거 아닙니까? 하이브리드 대세라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듣고 하이브리드가 대세구나. 전기차는 지금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EV9 출시해놓고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안 팔리는 거는 지금 저기 할인해갖고 그따구로 파니 기존에 산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지금. 이게 뭔가 되게 꼬인 것 같아요. 예. 개판입니다. 개판. 그렇구나. 예. 네. 잘하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오해를 좀 풀어주셨고요. 예. 내년 주도주로는 이제 반도체와 예. AI, 뭐 좀 더 나가면 로봇 이런 예. 것들을 많이 꼽더라고요. 예.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전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를 쭉 자세히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 공매도 관련해갖고 논쟁의 핵심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공매도 관련된 논쟁이 저기 공매도 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 개구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고 공매도 쪽에서 순기능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거잖아요. 가격 발견 기능은 뭐냐? 비싼 거는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싼 거는 사서 올리는 게 가격 발견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을 공매도 하는 롱숏 하는 애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들의 주장인 거고 그 순기능이라는 거고. 근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걔들이 이제 비싼 거를 꼭 파는 게 아니고 역으로 비싼 거를 사고 싼 거를 팔면 그러면 그거는 가격 발견이 아니고 그 여기니까 가격 왜곡이나 가격 조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매도의 역기능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매도 치고 있는 롱숏 펀드들이 개간 외국인들 그 롱숏 펀드들이 가격 발견에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 가격 왜곡에 역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걔들이 지금 포지션이 에코프로를 팔고 한미 반도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격 발견 기능. 가격 왜곡 기능.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비싼가에 따라서 에코프로를 팔고 한미 반도체 사는데 에코프로가 싸고 한미 반도체가 비싸다고 하면 이거는 가격 왜곡하는 거고 반대로 에코프로가 비싸고 한미 반도체가 싸고 그래서 이제 비싼 에코프로를 팔고 싼 한미 반도체 산다. 그러면 가격 발견이겠죠.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논쟁이 한미 반도체 23년 수정 PR을 계산해 보면 372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6조 4천억 이제 시총 기준이어 갖고 지금은 요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예, 좀 세운 주가 좀 내가 계속 하도 뭐락하고 다녀갖고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6조 4천억 안 되고 이거보다 조금 못한데 일단 6조 4천억 이거 표 만들 때 기준에서 보면 3, 4분기 기준에서 누적 영업이익이 한미반도체가 16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3년으로 환산하면 161억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4 나누기 3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15억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이니까 순이익으로 바꿔야 되는데 순이익을 바꿀 때 보통 0.8을 곱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법인세율이 22%거든요. 그래서 한 0.8 계산하면 대충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편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15억에다가 곱하기 0.8하면 172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PR은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6조 4천억을 172억으로 나누면 PR이 얼마가 나오냐? 372가 나옵니다. 네. 예. 영업이익 650억인데 시총 20조 원 에코프로 이대로 무너지나 하고 매일경제 김송 기자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3, 4분기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이 29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29억인데 시총 6조 원 한미반도체 이대로 무너지나 하는 기사도 사실 나왔어야 정상이고요. 그러네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요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온 게 말입니다. 아니고.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650억에 29억이면은 대략 한 20배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시총 6조면 에코프로는 곱하기 20 하면 에코프로 시총이 120조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지금 시총 20조밖에 안 된다고요. 네. 역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제
20분의 1이니까 시총 6조가 아니고 지금 대략 해서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6천억, 한 3천억 정도의 시총이어야 사실 정상적이야.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해서 보면.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이상하다는 거고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순기능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역기능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밸류에이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에코프로는 이제 이런 PR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SOTP 방식이라 그래서 sum of the parts, 이제 각각의 개별 자회사들의 가치를 다 구한 다음에 그 자회사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만큼을 이제 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지분 가치를 다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네. 그 관련된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한 사례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유료 강좌에 이제 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좀 이제 비교의 편의를 위해 갖고 에코프로 BM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랄까, 이거는 이제 사업 회사니까 이거는 PR로 접근할 수 있어서 한미 반도체하고 비교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은 좀 올랐고 시가총액이 한미 반도체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겁니다. 일단 표 만들 당시를 기준해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23조 7천억 시가총액, 한미 반도체가 6조 1천억이고요. 매출액이 23년 예상이 에코프로 BM이 7조 9천억, 한미 반도체가 1,424억 원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3, 4분기까지 매출액 나온 거를 곱하기 3분의 4. 예, 3분의 4 한 거고요. 네.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에코프로 BM이 23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42%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마이너스 57%였어요. 네. 매출이 반토막 훨씬 더 낮다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HBM 막 노래 불러갖고 한반도체 올해 매출 많이 되게 늘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매출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주가 6배 올랐다고. 이거 이상하죠, 이게. 네. 영업이익 곱하기 80% 해보면 에코프로 BM이 3천억, 한미 반도체가 173억이 나옵니다. 네. PSR이라고 이제 이거는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라고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냐 하는 건데 계산해 보면 에코프로 BM이 3배고요. 한미 반도체는 43배입니다. 보통 이제 PSR보다는 PR을 많이 쓰잖아요. PSR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되게 성장 속도가 빠른 회사를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PSR을 쓰는데 테슬라도 PSR로만 하고 예, 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당장 이익이 안 나올 때. 네. 근데 이제 회사가 되게 성장성이 높을 때 이런 이제 옛날에 새로운 기술 다음 이런 거 막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제가 PSR 썼었고요. 네. 근데 그 보통 PSR 되게 이제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PSR이 한 10배 정도 주고요. 많으면 한 15배. 20배 넘어가면은 이제 PSR로도 와 이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옛날에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기업도 평가되고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지금 한미 반도체 몇 배입니까? 43배라고요. 이게 지금 PER 42도 높은 거는 예, PSR이 43이라니까 지금 훨씬 높은 건데. 예, 예. 수지형 PER을 계산해 보면 23년 에코프로 BM이 78.3이 나오고요. 352.6입니다. 뭐가 더 비쌉니까? 한반도체도 비싸잖아요. 이게 23년은 이제 한미 반도체는 좀 특수한 케이스다. 이제 반도체 경기가 나빠서 이제 그런 케이스다라고 네. 볼 수 있고 24년에는 많이 좋아질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이게 이제 하나증권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되게 싫어하고 반도체 HBM은 되게 좋아하는 증권사입니다. 그 증권사에서 24년 추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 PR을 계산해 봐도 에코프로 BM이 44.6, 한미반 64.6이라고요. 그런 곳에서 해도 네. 그 한미 반도체가 에코프로 BM보다 2차 전지보다 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비싸다 싸다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싸다 비싸다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의 툴은 이제 도구들은 PER, PSR, 뭐 DCF 그다음에 뭐 저기 EV, EBITDA, 뭐 PBR 다 이 확립된 이 툴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툴에 맞춰서 얘기한다고요. 그 툴에 맞춰서 얘기해 보면 한미 반도체 에코프로 BM보다 절대로 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정통으로 애널리스트 배운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에코프로 BM은 싸고 한미 반도체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롱숏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가격 발견이 아니고 가격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면 에코프로 BM 밸류에이션을 이제 26년까지 이제 확장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유료 강좌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 26년에 영업이익률 12% 잡았을 때 매출은 50조 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6조 원이 나오고요. 80% 하면은 4조 8천억.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총 23조 7천억 기준에서 보면은 PR은 5.1배밖에 안 돼요. 이게 매년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라서 그런 겁니다. 네. 예, 이제 23년에 55.9 했던 게 24년에 19.7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9.7, 5.1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성장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회사는 지금 현 시점에 PR은 높아도 괜찮다는 거고요.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이 PR을 높게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제 26년에 저는 PR을 적정 PR을 36배로 봤을 경우에 172조 8천억이 이제 적정 시가총액이 되고 이거를 주가로 나누면 177만 원이 나와서 그러면은 630% 상승률이 있다. 연 94%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이제 24만 2,500원대 제가 얘기한 거고요. 네. 지금은 33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해서 보면은 상승률은 떨어지겠죠. 이제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하고 같은 이제 로직으로 갖고 한미 반도체 제가 밸류에이션 해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매출액이 23년에 1,424억입니다. 22년에 3,276억이었어요. 이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HBM 장비하고 기존 장비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23년 기준에서 보면은 HBM 장비의 매출은 빵입니다. 내년부터 나가요. 그래요? 예,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이제 하이닉스 쪽에 1,000억 받아놓은 게 있고요. 아마 그게 땡일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BM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 1,500억 정도 매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이닉스 1,000억 하고 나머지 500억을 삼성전자를 하든 마이크론 하든지 할 거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의 그 TC 본도 장비를 쓰지 않고 일본 반도체 회사의 장비를 쓰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장비를 쓸 겁니다. 이게 이제 장비는 2차 전지 장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장비가 제일 좋아요. 네. 반도체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반도체 장비 담당 애널리스트였다고. 원래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되게 세계 글로벌 탑이지만 그에 비해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뒤처져 있는 나라였어요. 후진국이었다고요. 네. 미국이 제일 잘하고요. 반도체 장비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 한국은 많이 처집니다. 그나마 한미 반도체가 각광받은 게 이게 뒤처져 있는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그나마 세계 수준으로 조금 명함을 내볼 만한 정도. 이제 한 세계 10위권 정도를 녹화해 볼 만한 정도. 네. 그런 겁니다. 한미 반도체 이상 자체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1,000억 이상 매출 추가 매출은 제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뭐 다들 1,500억에서 한 1,900억 정도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좀 저는 이제 그 관대하니까 1,500억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5년, 26년 똑같이 1,500억씩 한다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네. 되게 이제 관대한 가정이고요. 사실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비는 한번 납품하면 오래 쓰기 때문에 예, 24년에 1,500억 납품하고 25년에 또 1,500억 납품하려면 HBM이 생산 규모가 2배씩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걸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이제 그렇지 않게 될 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제가 우호적으로 HBM 네. 장비를 이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장비 주로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 그 다음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가 주력 장비입니다. 그게 네. 이제 전 세계 아마 300개, 400개 정도 되는 오사트 회사들 이제 주로 후공정하는 이제 대만계 회사들, 중국 회사들한테 주로 이제 납품하는 되게 소량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러 군데에 납품하는 이제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그게 마진이 되게 높습니다. 네. 한 30% 가까이도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반도체 설비 라인을 증설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매출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 올해는 설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생산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량 줄일 때는 신규 장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올해 안 팔린 거고요. 작년에 3,276억 팔았던 기존 장비를 올해는 1,424억밖에 못 판 거고요. 네. 내년 어떨까? 내년은 더 안 팔리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일단 라인을 멈추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를 쭉 팔아갖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면은 멈춰있던 라인을 다시 돌릴 거고 돌려온 상태에서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 그 다음에 신규 설비를 발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24년 어떤 해가 될 거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감산하는 기조를 유지를 하다가 뭐 2, 4분기나 3, 4분기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랄까 그 기존 그 멈춰 있던 장비들을 다시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해가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한미 반도체는 그 기존 장비들을 팔 수가 있냐 없냐? 못 판다고요. 그죠? 네. 신규 설비가 아니니까. 네. 예. 그게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될 거고 아마 25년 하반기 되면은 그때 신규 발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6년 되면은 22년에 3,276억 정도 되는 그만큼의 신규 설비의 발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지금 가정이 된 거거든요. 사이클적으로 봐야 그렇죠, 되는 사이클적으로. 거군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26년에 이제 이 두 개의 매출 합쳐갖고 4,776억이 되는 거고요. 네. 영업이익률은 제가 25%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2년에 34.2%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존 장비들이 되게 이제 다양한 이제 작은 업체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진을 많이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HBM 장비는 벤더가 하이닉스 하나고 걔 하나가 1,000억을 사주는 거잖아요. 이런 장비의 경우에는 마진을 높게 받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제 하이닉스하고 둘이 협상할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15% 20% 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옛날보다는 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26년에 제가 영업이익률을 25%로 잡은 거고. 그래도 높아지네요. 그래도 높죠. 네. 예, 25%도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영업이익이 26년에 1,194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곱하기 80% 하면 955억이 되고 PR을 계산해 보면 64가 됩니다. 26년에 64예요. 그러네요. 와. 그런데 26년에 이 회사의 PR은 몇 배를 줘야 되냐? 10배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장비는 사이클 산업이고 26년에 지금 피크를 쳤으니까 다시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네, 맞네요. 예.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예, 고점에서는 PR을 10배 이상 주기가 어려운 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특성이거든요. 그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9년, 2018년, 19년 되게 반도체 빅사이클 되게 좋았을 때 그때 PR 5배 미만이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배를 주면은 9,550억이 적정 시총이 되고 적정 주가는 9,769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고평가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품이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럴듯하잖아요. 그 뭐 로직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전통적인 그 방식 그대로 제가 그렇죠. 밸류에이션해서 한 겁니다. 예, 네. 4,710. 최근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 이제 그 한미 쪽에서 이제 그 매출 계획을 아마 발표했던 것 같은데 26년 아니고 26년에 아마 5,700억인가 뭐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잡았더라고요. 네. 또 5,700억 잡아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요. 26년 4,776이잖아요. 5,700억 큰 차이 난다니까. 그렇구나. 예. 5,700억 팔아봐야 5,700억에다가 뭐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1,000억에 6조면은 60배거든요. 25년 가도. 그럼 비싼 겁니다. 진짜 얼마 줄지도 않네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비싸다고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시군요. 이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이에요. 뭐 저만의 독특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옛날에 저기 어디야 1930년대 저기 벤자민 그레이엄이 확립한 그 밸류에이션 그 기법 그대로 한 겁니다.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 깊은 그 방법을 그대로 한 거고요. 그에 비해서 빠떼아 씨가 얘기한 8종목의 PR은 전혀 높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거를 막 최근에 어떤 얘기 했으면 에코프로가 PR이 700배 말이 되냐? PR 700배라서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PR을 몇 배냐면은 41.5입니다. 네. 700배는 근본이 없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되게 유리한 이상한 거를 찾아와갖고 이게 22년 실적 기준에서 이제 이 PR 계산할 때는 사실은 일시적인 이제 비용이나 일시적인 이득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지금 23년 PR이 뭐 45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특별이익이 있어요. 올해 한미반도체가 HPSP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상장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걸 한 몇천억 벌었습니다. 네. 그거를 반영해갖고 PR 계산하니까 사실 몇 배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빼야 되잖아요. 원래 그거 다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는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어디서 못 배워 쳐먹어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고 이제 그런 거를 넣어갖고 이 되게 낮은 거를 갖고 와서 그것도 이제 이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제 지배주주 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회계적으로 좀 복잡해갖고 잘 안 쓰는 거를 어떻게든 갖고 와서 700배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갖고 막 700배 얘기해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2차전지 주식들이 이제 23년 실적 기준 PR이 되게 높은 줄 아는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네. 제가 8종목 PR 계산해봤거든요. 보시면 LG엔솔이 53.2고요. LG화학은 15배고요. 에코프로가 41.5, 에코프로 BM이 83.3, 포스코홀딩스는 11.6, 포스코 퓨처엠 201. 이게 좀 비쌉니다. 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7.3, 나노신소재는 174.4란 말입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341이에요. 한미반도체보다는 8종 어떤 걸 갖다 다 싸다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꾸 2차전지는 비싸, 2차전지 PR 높다. 한미반도체 얘기 안 하면서. 이 342인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불공평하다. 이거는 이상하다. 지금 롱쇼 이제 사모펀드 공매도 하는 거는 가격 발굴하는 게 아니고 가격 왜곡하고 있는 거다. 하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뭔가 이익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매도도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이 답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을 잘 하시려면 이제 유료 강좌를 들으시면 된다. 들어야겠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해답이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냐 역기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밸류에이션이 해답이고 당신이 돈을 버느냐 잃느냐도 밸류에이션에 달려있고 사자들에게 속느냐 마느냐 여부도 결국 밸류에이션에 달려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제가 진실로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 금융선진화를 제가 바라는 거고 그럼 금융선진화는 뭐냐 도대체. 그거는 증시의 가격 발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처럼 이제 뭐 이상하게 고평가돼 있고 한미반도체처럼 반대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처럼 이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주식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이제 그거는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 기능이 잘못 틀린 거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주도적 앞장서서 하는 게 지금 한국의 공매도 세력이고요. 롱숏 펀드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된 카르텔 혁파가 지금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문제를 이슈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갖고 계속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하나의 이제 사례로서 그 사례로 열심히 얘기하다가 제가 한미반도체한테 고소당해갖고 그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강동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제가 갔다 왔다는 가셨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잘 얘기했습니다. 네. 잘 얘기했습니다. 예, 잘 얘기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라 하더라고. 경찰 쪽에서. 뭐 저는 뭐 다 근거와 사실에 기반에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다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하고 AI 반도체 HBM 결국은 다 이거는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비교를 하자면 2차 전지는 지금 성장성은 높으면서 그 성장성 자체가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 3년 전에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대로 지금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아까 이제 2022년 10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 그 상황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현재하고 미래의 PR은 지금 낮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쁘게 말하는 천지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AI나 반도체나 HBM은 첫 번째 지금 성장성은 낮으면서 그 성장성조차도 불확실한 성장이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챗 GPT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까? 챗 GPT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지불할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하고 미래의 PR은 지금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뇌피셜로 띄우는 놈 천지다. 이거는 과대평가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니까 막 나와서 이제 저기 뭐 애널리스트 같지도 않은 사람이 막치 애널리스트인 척하면서 이제 HBM 대박이다, AI가 미래의 대세다, 이건 혁명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AI가 혁명이고 HBM이 대박이고 하면 좋은데 그래.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내년에 HBM TS 본도 얼마를 파냐고, 얼마를 팔아서 얼마나 남기냐고. 그래서 그 결과 PR이 몇 배가 되냐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지 그게 애널리스트지. 그냥 뇌피셜로 좋고 대박이고 그런 얘기 맨날 하면 그거는 뭐랄까 그냥 한낱 이야기꾼이고 마발하고 뭐랄까 그런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예. 블레이드 러너라는 SF 영화의 이제 그 아주 기념비적인 명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82년에 나온 거고요. 1982년에 나온 작품인데 이때의 배경이 된 미래가 2019년이에요.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이거를 1989년에 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때 이제 2019년에 그리면서 2019년은 저렇게 암울한 세상이겠구나 뭐 했는데 그게 지금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때 당시에 미래를 어떻게 그렸냐? 블레이드 러너에는 나오지만 2019년에 이제 막 이렇게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거. 그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영화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빠르면 내년 상용화해서 이게 2017년 4월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 그러면 2017년에 저게 조른 형태 헬리콥터 형태 저게 이제 상용화 된다. 내년에 상용이 됐으면 2018년에 상용화 돼서 지금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다니잖아요. 82년에 SF 영화에서 2019년에 날아다닌다 그랬는데 지금 안 날아다니고 있고요. 2019년에 17년에 저게 모나코 슈퍼컵 박람회에 출시됐지만 저것도 역시 상용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밑에 정답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20만에서 150만 유로여서 하나로 15억에서 17억. 못 사잖아요. 못 사죠. 너무 비싸. 그래서 상용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제 UAM도 마찬가지고 요새 이제 한때 그거 되게 붐이었다가 그래서 뭐 조비나 뭐 이런 거 사실 이제 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했다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기술이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비싸서 못 산다고요. 상용화가 안 돼요. 예. 그 돈 내고 하늘 날라서 갈 바에 그냥 택시 타고 간다고 한 2-30분 더 걸려도 1억짜리 그냥 좋은 차 타겠다. 그런 겁니다. 차라리 벤츠 사고 말지. 15억 사고 이거 사갖고 헬리콥터 타고 이게 저 하늘 난 자동차 타고 다니니 아예 2-3억 주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말지. 그런 거라고요, 사람이.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복제인간 얘기가 나와요. 이게 주 핵심이 복제인간 얘기거든요. 네. 복제인간이 결국 이제 AI가 탑재돼서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 뇌는 AI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AGI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복제인간 로이라는 게 나오고 레이첼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복제인간 레이첼입니다. 이 레이첼하고 그 해리슨 포드하고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You think I am a replicant? Don't you?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복제인간인가요? 이거 여기에 이제 유명한 대사가 이 복제인간은 그러니까 이 데커드라는 이제 영화 속 인물이 그게 이제 해리슨 포드인데 그 사람 역할이 뭐냐면은 복제인간을 찾아서 처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제인간인지 인간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 레이첼이 이제 이 복제인간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갖고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복제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은 이 복제인간은 내가 인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복제인간인지 인간인지를 그 이제 판단하는 그 해리슨 포드가 너는 복제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방황하는 이 복제인간이 되게 이제 그 막 슬픔에 빠져갖고 해리슨 포드를 찾아가서 하룻밤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이 블레이드 러너 2가 개봉을 했는데 그때는 2049년을 이제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때 사랑을 나눴는데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았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막 되는 전개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SF 소설이나 영화 같은 복지의 인간을 이제 그리는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 본성하고 사실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 네. 이제 그런 이 뭐랄까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소설화돼서 많이 나타나고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이 이끌어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문학 작품도 많이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1930년대에 나온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이 사실은 복제 인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이 책이 아마 1800년도에 나왔던 이제 그 SF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나왔던 2019년이 지금 됐는데 복제인간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복제인간이 되려면 AI가 먼저 완성돼야 되는데 AI 중에서도 이제 AGI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용 AI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은 안 되는. 예, 옛날부터 하늘나는 자동차는 만들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뭐랄까 우리의 제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돈 쓰는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되게 뭐랄까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많이 이끌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SF 영화로 소설로 문학으로 우리가 즐길 대상이지 투자의 대상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링블링한 것,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람이 값을 치르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에서 또 한 대목인데 뭐냐면 요거 보시면 뭐냐면 이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데 이게 유선이고 그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화상 통화하는 겁니다. 예. 1982년에 2019년 미래를 그렸을 때 보면 휴대폰이 없어요. 그렇구나. 거기까지 또 생각 못한 겁니다. 휴대폰은 아무도 상상 못했다고. 이게 이제 백투더 퓨처라고 그 80년대 또 마찬가지 미래로 가는 거기도 똑같아요.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있는데 휴대폰은 거기도 없어요. 근데 휴대폰은 사실 다 보급돼서 우리는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복제인간 하늘 나는 택시가 있는 그 미래를 그린 그 작품에 휴대폰은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 지금 현실에 등장한 건 휴대폰은 등장했지만 복제인간이나 하늘 나는 택시는 2019년 4년이 지난 지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휴대폰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복제인간과 하늘 나는 택시는 그냥 SF 영화로서 즐기고 소설과 문학으로서 즐겨야 될 대상이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성장주고 AI, HBM 이런 것들이 거품주인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는 기꺼이 몇 천만 원을 지불할 것이지만 지불할 의향이 있고 다음 차는 전기차 살지 말지 지금 다 고민하잖아요. 실제로 몇 천만씩 줘가면서. 근데 지금 챗GPT 해갖고 막 하지만 그건 초창기니까 어떻게든 이제 붐을 일으켜갖고 이게 쭉 올라고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 돌리는데 돈 많이 든단 말입니다.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이게 이제 반도체 파워도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원가가 500원, 원가가 50센트라니까 한 600원, 650원, 700원 한다는 거거든요. 1,000원은 해야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상업화가 되고 그 HBM, 뭐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안 되면 그러면 이거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고 HBM이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고 HBM을 만들기 위한 TS 본딩 장비가 이제 팔리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AGI 완전 자율주행 최첨단 기술 같이 블링블링하다고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차 전지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휴대폰처럼 이제 이거 뭐 마음을 우리가 되게 이제 막 동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예, 이게 이제 제가 닷컴 버블도 겪어봤고 그 닷컴 버블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10분 유튜브 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 때는 제가 외면했어요. 이것도 뭐 닷컴 버블이나 같은 거겠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니까 모바일 혁명하고 닷컴 버블은 다른 거였군요. 예. 인터넷 혁명은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 불었을 그 무렵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게 보면 훨씬 더 블링블링하고 기술적으로 보면 큰 도약입니다. 이제 인터넷이란 그 전에는 다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썼지 이게 남하고 연결돼갖고 그쵸. 이제 서칭하고 세계인하고 만나서 막 대하고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기술인 엄청난 기술의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돈이 안 됐어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인터넷 주식들은 닷컴 버블 때 엄청 올랐다가 그 이후에 10분의 유튜브, 20분의 유튜브가 났었고 모바일 혁명은 사실 이게 이제 PC로 하는 휴대폰 그 인터넷을 핸드폰에서 하는 걸로 옮긴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를 보면은 인터넷처럼 생긴 거에 비해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간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제로 돈은 모바일 딱 되니까 원래 이제 휴대폰 이렇게 처음에 옛날에 이제 인터넷 쇼핑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하면은 일단 PC 전원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인인증서 해서 공인인증서 이제 번호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버튼 눌러갖고 비밀번호 넣고 해야 되죠. 귀찮단 말입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하게 되니까 그냥 이게 이제 다 이게 자기 신원을 이제 뭐 휴대폰에서 다 인증이 되니까 카드 다 넣어갖고 터치 한번 누르면 바로 사져요. 네. 열면 바로 오픈이 되고 하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컴퓨터로 이제 전자상거래 할 때는 뭐 시간이 3분 4분씩 걸렸던 거를 휴대폰을 하면은 30초 40초로 이제 단축했다. 네. 아주 작은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이제 3분 4분이 귀찮아 갖고 이마트 가서 이제 그 물건 사는 사람들이 3분 4분이 30초로 줄어드니까 다 모바일로 주문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전자상거래하는 이제 이 그 뭐야 신세계 신세계 그 저기 미국의 그 뭐죠 아마존이 2007년 그 이제 모바일 혁명 이후에 200배 오를 때 1200배 오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나오고 나면서 이마트가 그 다음에 쭉 세락해갖고 지금은 이제 이마트 다 점포 폐쇄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술이 블링블링하고 이게 획기적이고 막 하이테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은 당연히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거고 AI, HBM은 거품이니까 꺼질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저기 뭐죠? 그게 저쪽에 구글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거. 네. 예, 대단한 뭐 획기적인 이제 AI다 하고 이제 챗GPT 저리가라고 발표했는데 발표 나서 보니까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막 이게 오리 막 그리면 오리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빨리빨리 안 나온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편집한 거예요. 그렇구나. 안 된다니까요. AI 안 된다니까. AGI 안 된다니까요. AI가 이제 사실은 뭐 말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AI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좁은 국면에 국한돼 있는 거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AI 관련해 갖고 지금 의료용 AI 있잖아요. 지금 그 뭐죠? 뭐더라 하여튼 이제 그거 그 암 같은 거 이제 판독하고 하는 그런 AI 사업하는 눈이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분야. 이게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 이게 이제 내 사진을 판독해서 이게 암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는 정말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사람들한테는 어려운데 사실 이거 하고 그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놓고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 하고 AI는 똑같이 느낍니다.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거 보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툭 보면 알지만 이거 보고 이게 이제 내 사진을 보고 이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영역, 특정한 한계가 있는 전문적인 영역은 AI가 더 하기 좋은 분야고 그 다음에 되게 평범하게 제너럴하게 다양한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응하면서 그때 대응하고 적응하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훨씬 더 잘하는 영역입니다. AGI는 그런 적응하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걸 하나 해놓으면은 다양한 분야에 범용적으로 다 쓰여서 이제 마치 인간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추구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고요.
AI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면 작가님 끝으로 그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없이 이제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마치 소총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유료 강좌를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사서 이제 열심히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조금 이제 난 뭐 내가 뭐 1,000만 원 투자하는데 20만 원씩 투자하기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제가 그 만들어드린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좀 기초로 해서 제가 이제 관련돼서 전체적인 얘기는 다 못 드리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중요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해서 하시고 나중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책을 낼 거거든요. 아, 네. 내년 한 3월 정도 지금 네. 나올 예정인데 책 나오면은 책 사서 이건 한 뭐 2, 3만 할 테니까 그거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주식에 접근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관련된 공부를 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박순혁 작가님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런 그 탁월함 그리고 차별화된 포인트를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인생의 그런 수익도 맛보았고 또 비쌀 땐 또 비싸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밸류에이션 또 하셔가지고 또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딱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 평가를 하셔가지고 딱 올라가서 또 매도하시고 내 종목이 분산하시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요 박순혁 작가님의 이 유료 강좌 정말 꼭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돈이 좀 부족하시다면 내년에 또 책까지 써주신다고 하니까 꼭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그럼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